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중국 기록에 이상한 기록이 있어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외국 여왕의 사신이 대화방군에 갔다는 거야. 갈 수 있잖아. 사신이 갈 수 있는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이제 위나라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한 240년경 이때요. 이때 대화방군에 외국 사신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이상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록상에 보면은 삼국지 위지 외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명제 때요. 서기 238년 6월이에요. 6월. 요때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6월에 외국 여왕이 여왕이 있었네. 외국에 여왕이 이제 사신인 난승미라는 사람을 이제 대방군으로 보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나라 명제한테 조공을 바치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당시 대방태수가 누구냐? 유화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화가 이 외국 사신을 이제 위나라 수도까지 보내줘가지고 이제 만나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12월에 그러니까 6월에 이제 외국 사신이 이제 대방군으로 가서 대방군 도착해서 위나라 수도에 도착을 해서 위나라 명제를 아련할 때까지가 이제 한 대충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 왜 그러냐면 12월에 위나라 명제가요. 이 외국 사신한테 외국 여왕을 친위 외왕의 봉함을 줬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여왕을 갖다가 이제 친위 외왕, 아니 무슨 뭐 관직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조공을 했으면 뭐 무슨 군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내려줘야 되는데 친위 외왕이 뭐야? 친위 외왕 뭐 친위 부대야? 친위 부대? 어쨌든 뭐 위나라의 친한 나라다 뭐 이런 의미겠지. 친위 외왕.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봉해 줍니다. 위나라 명제가. 이런 기록이 삼국지 유지 외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여왕이라서 외국의 여왕이 들어선 겁니다. 근데 이 삼국지 유지 외전에 보면 이제 이 외국 여왕의 나라까지 가는 경로가 나와요. 어떻게 가느냐? 외국을 갈 때 대방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에 도착하기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육지랑 연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 외국 땅은.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우리 한반도 서해안 쪽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죠.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되냐면 한국을 거쳐서 남쪽으로 가면은 구야 한국에 이르는다. 구야 한국. 뭐 학자들은 이제 보통 구야 한국이 이제 여기 변한 지역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학자들이 그렇다니까. 여기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바다를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직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 여기가 대마도 있잖아요. 대마도. 옛날에도 명칭이 비슷하더라고요. 대마국에 도착한다. 바다를 하나 건너면 대마국. 자, 이 대마국의 이제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 여기 대마국에 도착한 다음에 또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 그 바다를 건너면 최우선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쿠슈 지역,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래서 대마국에서 떠나면 이제 말로국에 도착을 한답니다. 말로국이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하네. 말로국에 도착한 다음에 이도국, 동쪽으로 이도국, 그 다음에 노국, 밑으로 노국, 그 다음에 불미국, 뭐 이렇게 나라가 많아. 그 다음에 투마국, 그 다음에 야마대국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쿠슈의 남단 이쪽이에요. 이쪽에 이제 그 야마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야. 여기에
여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여왕이 있었냐? 그렇지 않고 이 야마대국은 본래 이제 남자가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가 왕이었다가 이제 이들 간에 어떠한 뭐 전쟁이 일어났었나 봐.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난리가 일어나 가지고 이 쿠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쿠슈 지역이 아니라 야마 대국은 지금의 도쿄 지역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쪽 지역은요, 뭐 제가 방송을 한 적은 없지만 이쪽 지역은 이게 야요이,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내려온 뭐냐면 지금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고대 아시아 종족들이 여기 잔뜩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기본적인 토착 세력들은 여기서 쿠슈부터 여기까지 이 도쿄 지역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야마 대국이 이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쿠슈에 한정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에 야마 대국이 있는데 여기서 난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쪽 지역 쿠슈 지역에 있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여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비미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비미호가 대방군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서기 238년에. 근데 이 비미호가 여왕이 들었었다.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여왕이 이제 들었었잖아요. 선덕 여왕.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왕이 들어선 거야. 뭐 내부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에 여왕이 들어섰다는 건 그 나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이거를 무마하려면 이제 여왕을 세운 거죠.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비미오라는 그 야마 대국의 여왕이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귀도를 행했다. 귀도. 그러니까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과거에 무당, 뭐 신기가 있는 거죠. 신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성이 있었던 겁니다. 뭔가 있어야 돼. 여자로서 왕이 되려면. 근데 나이가 이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없었대요. 그 다음에 뭐 신기가 있으니까 지금도 뭐 저 무당들 뭐 죄송한데 무당들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남편이 없고 남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기를 받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 자라면서 이제 신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남동생이 이제 정치는 행하고 이 여왕은 이제 얼굴 마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여왕이 비미호가 왕이 된 이래로 그녀를 본 사람이 없대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얼굴 마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계집종 1000명에게 시중을 들게 했대. 그리고 오직 남자 1명이 음식을 공급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독을 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직 믿음이 가는 남자 1명한테만 음식을 받는 거야. 얘가 이제 음식을 검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비미호란 여자가 야마 대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성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삼국사기에 보면요. 이 비미호가 그러니까 대방군의 사신을 보내기 전에 삼국사기에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173년이요. 그러니까 비미호가 대방군의 사신을 보냈던 것이 서기 238년이잖아. 한 60년 전에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173년에 비미호가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치는 않는데 이 삼국지 위지 외전에 따르면 이 비묘가 언제 여왕이 됐는지 왕위에 올랐는지는 정확치가 않잖아, 시기가. 근데 이제 여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대방군의 사신을 보냈다가 서기 238년이니까 그쯤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인근에서. 근데 신라의 사신을 보낸 건 서기 173년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삼국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도 많이 제작을 했잖아. 이 김부시가 이 중국 기록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가 있는 그대로 김부시가 인용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또 각색을 해요. 어? 자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비미호가 삼국지 위지 외전에 따르면 서기 238년에 사신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년 안팎이야. 그러니까 이 신라의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은 이거는 허황된 기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허황된 기록이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 한일 고대사 암호인 연호랑 세오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연호랑이하고 세오녀가 있었는데 이 연호랑이가 이제 일본을 갔다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오녀가 이제 이 연호랑을 기다리다가 이 세오녀가 일본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에서는 이 세오녀가 바로 이 비미호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삼국유사에서.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이 정사인 삼국사기나 이 삼국유사 이 희한한 기록들 막 이상한 기록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걸 믿는 사람이 또 무지개 많다는 거야. 그 이 기록이라는 걸 제대로 분석을 안 하면 막 이상한 특히 제 아들이 그렇잖아. 제 아들이 기록을 분석을 해서 아 맞다 아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자기 입맛에 맞는 기록이 낫다 하면 그거 그냥 철떡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비미호가 삼국사기에 따르면 서기 173년에 신라의 사신을 보냈다는 건 이건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삼국유사의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비미호가 떴다. 이것도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 서기에 나와야 되잖아. 일본 서기도 뭐 믿을 만한 사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세오녀가 만약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와 유사한 내용이 일본 서기에 나오면 뭐 세오녀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뭐 허황된 어떤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외국의 그 비미호가 대방군의 사신을 보낸 게 서기 238년인데 그 전에도 있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사신을 보냈던 것이 한서에 따르면요. 한서 지리지. 그러니까 한서가 서기 한 70년경에 이제 편찬된 사서예요. 70년입니다. 외국은 1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100여 개.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한반도에 한 70여 개국이 있었다고 하잖아. 삼국지 위지 동해전에 따르면 좀 비슷하지 않아? 어쨌든 간에 한서 지리제 외국이 1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나라 낙랑군의 조공을 바쳤대요. 한나라 낙랑군의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 어디 나옵니까? 삼국지 위지 동해전에 나오잖아요. 한전에. 거기 보면 마한이 낙랑군의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아이 그거하고 비슷하잖아. 외국이 바친 게 아니라 마한이 바쳤다고 거기 나오잖아. 한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때 외국이 한나라에 방문한 거네. 그죠? 기원 전에.
그때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 항해 기술이. 어쨌든 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완서 동의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후완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편찬 시기를.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서기 270년경에 편찬된 겁니다. 후완서는 언제요? 한 450년경이야.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보다 한참 뒤에 편찬된 게 후완서예요. 후완서 동의전에 보면 서기 57년에 외국의 노국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광무제를 만났대요. 서기 57년에. 그 다음에 서기 107년에는 외국 왕인 스승이라는 사람이 또 후한에 사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계속 후한 시기까지 사신을 보낸 거야. 그러면 이상하지 않잖아. 비미호가 서기 238년 대방군에 사신을 보냈던 것이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록들을 봤을 때. 그죠? 근데 과연 외국이 이 기원 전부터 이렇게 중국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보냈다고 치면 이런 기록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응? 그러니까 방고가 쓴 한서가 서기 70년경에 편찬됐고 그 다음에 후한서가 서기 한 450년에 편찬된 거야. 그 사이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있단 말이죠. 삼국지 위지 외전은 서기 270년경에 편찬됐어. 그러면 후한서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삼국지 위지 외전에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57년에 노국왕이 사신을 보냈던 내용, 그 다음에 서기 107년에 스승이라는 사람이 후한에 사자를 보냈던 이 내용이 삼국지 위지 외전에 나와줘야 돼. 그러면 후한서의 내용이 신뢰가 가는 겁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미호가 보냈던 것이 최초로 나오는 기록이에요. 서기 238년에. 삼국지 위지 외전에. 그러면 이 후한서의 내용이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야. 그 조작인 거야, 후한서의 내용은요. 아시겠죠? 막 중국 기록들도 자세히 분석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은요,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묘가 이제 뭐 사신을 보내는 거죠. 대방군에. 그리고 이제 비묘가 죽어요. 비묘가 죽자 크게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노비 100여 명을 순장을 했답니다. 순장. 이 순장 풍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북방 민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순장은요. 말하자면 부여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묘가 순장을 했다. 그리고 무덤을 뭐 적석청으로 만들었다.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건너갔겠냐고. 한반도에서부터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뭐 백제 여기서부터 건너간 거죠. 백제 가야는 누굽니까? 부여족들이 남하에서 세운 나라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봐도 외국이 이 한반도의 어떤 그런 문물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왕을 세웠대요. 이 여자왕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뭐 일어나서 남자왕을 세웠어. 그때 서로 또 치고받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비묘의 친척인 대여라는 여왕을 또 세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비묘가 여왕일 때 대방군에 사신을 보냈고 이제 비묘가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비묘가 대방군에 사신을 보냈던 일이 저는 거짓이라고 보는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대방군의 위치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에 보면요. 대방군이 언제 설치가 됐냐? 서기 196년부터 220년 사이에 공송강, 이 공송강이 누구냐면 이제 후한이 멸망할 때 그때 이제 그 요동 지역을 장악한 사람이 공손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요동군, 요서군 이 일대를 장악을 했단 말이죠. 이 공손도의 아들이 바로 공송강입니다. 아시겠죠? 이 공송강이 두유현, 이 두유현이 어디냐면 낙랑군의 속현입니다. 이 낙랑군의 속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송강이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이제 낙랑군밖에 없었던 거야. 대방군은 없었단 말이죠. 뭐 한서에 따르면 이 낙랑군 속현 중에 대방현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 공송강이 이 낙랑군의 속현인 두유현 남쪽에 갈라가지고 대방군을 세웠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공송강이 대방군을 설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기 196년에서 220년 사이에 이때 대방군이 들어선 거야. 근데 이 대방은 누구 거? 공손씨 가문 것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손씨 가문이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방군이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한족, 예족.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한족, 예족은 이제 한반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족, 예족을 쳐가지고 이때 이후로 외국, 한국이 대방의 복속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전에 나옵니다. 뭐 한국이 만약에 뭐 대방에 복속된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한국하고 예족을 쳤잖아요, 공격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이 대방에 복속된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왜 외국은 공격을 한 적이 없잖아. 어? 근데 외국이 왜 대방에 복속이 됐을까? 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뜬금이 없어.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위나라가 이 공손신 가문의 마지막 왕인 공손연을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킨 게 언제냐면 서기 238년 한 8월경입니다. 8월경. 정확지는 않아요. 8월인지 9월인지는. 어쨌든 서기 238년에 멸망을 시켜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서기 237년에서 239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이때 공수년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 위나라가 이때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238년 한 8월쯤에 공순이 멸망을 했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대방태수 유훈하고 낙랑태수 선우사를 몰래 보냅니다. 위나라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뭐 선발대인지 후발대인지 모르겠지만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대방군하고 낙랑군을 이제 점령을 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니까 서기 238년쯤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공손씨 가문을 위나라가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멸망시켰기 때문에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이제 위나라 땅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안의 팔국을, 그러니까 이 낙랑군 대방군에 가까운 진안의 팔국을 낙랑군에 줬다는 거야, 위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한국이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방태수 궁준하고 낭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 한국을 정벌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서기 237년에서 239년 사이에 이제 궁준이 대방태수 궁준이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 사건이 없었던 사건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한 게 아무리 빨라야 서기 239년이야. 그죠? 그러니까 239년에 대방태수 궁준이 죽었어요. 이게 삼국지 유지 동의전 한전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근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 궁준이 대방태수에 임명된 것이 언제냐? 서기 240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40년, 그러니까 위명제가 죽고 조방이 왕이 됐을 때 조방이 궁준을 대방태수로 임명을 하고 보낸 겁니다. 대방군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삼국지 유지 동의전 한전의 이 내용, 그러니까 서기 239년, 238년에 8월에 공소년이 멸망한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구들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39년에 전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240년에 대방태수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삼국지 유지 동의전 한전의 이 내용 거짓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서기 238년에 외국의 여왕 비미호가 대방군에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도 이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외국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낸 게 서기 238년 6월이라 그랬잖아요. 삼국지 위지 외전에 따르면 6월에 보낸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위나라 땅이 아니었고요. 공손씨 가문의 땅이었던 거예요. 공손씨가 멸망한 게 8월에서 9월 사이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의 이 내용, 대방태수가 임명되기도 전에 대방태수가 전사를 했다.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외국 사신, 외국 여왕 비묘가 보낸 사신이 서기 238년 6월에 보냈다 그랬어.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야. 그 당시는 위나라 땅이 아니었거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한전, 그 다음에 외전의 이 기록을 보면 외국 여왕 비미호가 대방군에 사신을 보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방군의 위치가 한반도라고 하는데 뭐 일본 놈이나 강단사학이나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지금의 황해도다, 대방군이. 만약에 대방군이 황해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외국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낼 때 이때 백제가 완전히 정착을 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방군과 백제 사이에 어떠한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방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었을까요? 삼국서기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286년입니다. 고구려가 대방을 정벌했답니다. 대방군을 정벌한 거야. 그래서 대방 왕이
군인 대방군이라면 대방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방왕이 백제에 구원을 보냈다는 거야. 구원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요청을 했겠냐고. 왜 그러냐면 백제 책계왕이요. 고이왕이 이제 구테타로 왕이 올랐잖아. 그 아들인 책계왕이 이제 이 태자 시절에 이 대방왕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왕이 백제의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고구려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구려가 만약에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했다면요. 어디를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해야 돼? 자, 이 대방군이 어디에 위치했다 그랬죠? 낙랑군의 남쪽에 위치한다 그랬잖아요. 기록상. 그러면 대방군을 고구려가 공격을 하려면 낙랑군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기록이 나와줘야 되고. 에? 이 삼국사기에 이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했다는 이 기록이 맞다면 낙랑군을 먼저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와줘야 돼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이쪽에 위치를 안 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한반도에 있다 그러면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고구려가 소멸을 시킨 게 언제냐면 고구려 미천왕 때요. 서기 310년입니다. 이때까지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방송했지만, 그러니까 낙랑군하고 대방군은 절대로 한반도에 위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낙랑군이 소멸된 게 서기 310년인데 제가 방송도 했잖아요. 동천왕이 지금의 평양, 평양에다가 수도를 옮겼잖아요. 동천왕이. 그게 서기 240년도 경이에요. 어떻게 낙랑군이 만약에 한반도에 있다 그러면 낙랑군은 그 당시까지 중국 땅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곳에다가 동천왕이 어떻게 수도를 옮기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요. 낙랑군하고 대방군은 한반도에 위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방군하고 백제하고 교류가 없었던 거야. 그런 기록도 없거니와. 여러분 아시겠죠? 대방군은 한반도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대방군에 외국 여왕이 사신을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 물론 기록상에 오류라고 제가 먼저 지적을 했잖아요. 뭐 그게 만약에 기록이 맞다. 그렇더라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도를 잠깐 보세요. 여기가 위나라예요. 만약에 위나라가 대방군을 이제 복속을 했다면, 자, 뭐 그래, 뭐 한반도에 있다고 쳐요. 일단 여기를 가야 돼. 그러면 얼마나 먼 길이야,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가야 돼. 황해도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 만약에 외국 사신이 간다 그러면,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해안하고 이 남해안 쪽에 그 해류입니다. 해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잖아. 이 서해안은 특히요, 이 가운데에 이제 이 바깥쪽으로는 난류가 흐르고요, 이쪽은 차갑습니다. 이쪽은 이제 냉수가 흘러요. 차가운. 그래서 굉장히 험해요. 여기가 서해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대한해협도 마찬가지예요. 난류하고 한류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거칠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요 남해안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섬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대마도도 있고
뭐 여기 또 섬도 있고 해서 이 쿠슈에서 대마도를 지나서 남해안까지는 갈 수가 있어, 배를 타고. 근데 여기는 갈 수 있는데 이 지금의 황해도 지역까지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이 중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위나라가 여기 있었고요. 이 남쪽으로 오나라가 있었어요. 이 오나라가 옛날에 그 월족의 후손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그 한족이랑 짬뽕이 됐지만 이 월족들이 잘하는 게 뭐였었냐면 배를 잘 만들어요. 월족들이. 그의 후예란 말이에요. 이 오나라가. 그렇다는 건 오나라는 이 항해 기술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위나라보다는. 이 오나라는. 이 오나라가 그러니까 공소년이 멸망하기 전에 이 공소년한테 이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나라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공소년을 이렇게 해안가로 가야 돼요. 해안가를 가서 이 산동반도, 이 성산을 지나가지고 여기 섬이 있어요. 이 섬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시 이제 돌아온 길도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와야 돼요. 이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풍랑에 표류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갔는데도 풍랑에 표류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오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굉장히 그 항해 기술이 뛰어나다.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 서해안을 이렇게 올라갈 때요. 근데 외국이 이 바다를 이 대한해협을 넘어서 이 먼 황해도 북방까지 올라가려면 항해 기술이 이 오나라보다도 더 뛰어나야 돼. 근데 외국이 그 정도의 항해 기술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쿠슈 지역에서 발견된, 요 쿠슈 지역에서 발견된 배를 한번 볼까요? 외국의 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기 이 당시, 그러니까 사신을 보낼 때 이 당시의 배예요. 이겁니다. 요거, 이런 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후손들이 한번 이 대한해협을 넘으려고 이제 만든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야. 이 쿠슈 지역에. 이런 배요. 요거 한 열댓 명이 이제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물론 이 대한해협, 이 어기는 건널 수 있어요. 섬들도 있고, 뭐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배로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치는데, 이 오나라의 그 대형 선박도 해안을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에 표류할까 두려워했는데 이 외국의 배, 요만한 배로 대반구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배도 사실은 제가 방송도 했지만 이 가야의 기술이 접목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배조차도. 그러니까 외국은요, 이런 어떤 그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거니와 그러한 또 선박도 건조 능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랬던 외국이, 이런 기록상의 오류도 있지만 이 외국이 대반군의 사신을 보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제도요, 근초 고항 때나 겨우 중국 땅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외국보다 백제가 더 선박 기술부터 항해 기술이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근초 고항 때, 언제입니까? 서기 380년? 이때나 겨우 중국 땅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백제도. 근데 외국이
이런 미개했던 능력이 부족했던 외국이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 여왕이 대반군에 사신을 보냈다는 삼국지 위지 외전의 내용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